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추운 겨울밤 서울역 앞이었습니다. 구걸하던 9살 소녀의 머리에 꽂힌 머리핀을 본 순간 재벌 이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푸른 나비 모양의 그 머리핀은 10년 전 준호가 첫사랑에게 직접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으니까요. 과연 푸른 나비 머리핀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영상 편하게 봐주세요. 2025년 1월 서울의 날씨는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강남대로의 빌딩들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솟은 태웅건설 본사 빌딩에서 부회장 이준호는 긴 회의를 마치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코트 안쪽 정장은 구김 하나 없이 완벽했고 그의 표정 역시 그랬습니다. 3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날카로운 턱선과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빛. 준호는 오늘도 완벽한 재벌 2세로서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뒷좌석에 몸을 싣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따라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달 후면 아내가 될 서지수를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웠을까요? 부회장님, 집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았어요. 아니요. 서울역 쪽으로 돌아서 가죠. 네. 서울역 말씀이십니까? 네. 오늘은 좀 돌아가고 싶네요. 준호 자신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반듯한 강남의 거리 대신 조금 더 복잡하고 지저분한 풍경이 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차는 한강대교를 건너 용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깔끔한 백화점과 고급 레스토랑 대신 허름한 상가와 작은 노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광장이 가까워질수록 거리에는 노숙자들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잠깐 차 세워주세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운전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차를 천천히 멈췄습니다. 서울역 지하상가 입구 근처 그곳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너무나도 왜소하고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는 소매가 다 닳아 있었고 머리는 여러 날 감지 못한 듯 엉켜 있었죠. 아이는 종이컵 하나를 앞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만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 작았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 빠르게 걸음을 옮겼죠. 누군가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낀 척 모른 척 했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도 낯선 풍경은 아니었어요. 재벌 회사의 부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장면은 수없이 봐왔죠. 그래서 그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순간 준호의 시선이 멈췄어요. 그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머리핀. 작지만 선명한 푸른빛을 띤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크게 한번 뛰었어요. 순간적으로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했죠. 그 머리핀을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10년 전 그가 직접 디자인해서 단 하나만 만들었던 것이었으니까요.
이탈리아의 작은 공방에서 장인에게 특별히 주문했던 머리핀이었습니다. 푸른 나비의 날개는 자개로 만들어져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빛났고 가운데에는 작은 진주가 박혀 있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머리핀. 그리고 그걸 받았던 사람도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윤아린. 준호의 입술에서 그 이름이 떠올랐지만 소리내어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이름 하지만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이었어요.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차 안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아이는 여전히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어요. 몇 분이 흘렀을까요? 아이는 결국 작게 한숨을 쉬더니 빈 종이컵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머리핀을 만지작거렸어요. 마치 그게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보물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위치를 고쳐 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준호의 손에는 어느새 땀이 배어 있었어요. 저 아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상하다는 듯 백미러로 준호를 쳐다봤지만 곧 차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이는 느린 걸음으로 서울역 뒤편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의 차는 멀찍이서 아이를 따라갔어요. 골목은 점점 좁아졌고 가로등도 듬성듬성 서 있어 어둠이 짙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아이는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아이는 계단을 내려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뭐라 말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천천히 그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반지하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기침을 하는 소리와 함께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아, 우리 아기 오늘 너무 추웠지? 괜찮아. 엄마는 약 먹었어? 준호의 발이 계단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1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죠. 조금 더 약해지고 조금 더 지쳐 있었지만 분명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아린. 준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하듯 치밀어 올랐죠. 죄책감인지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저 아이, 저 머리핀을 하고 있는 저 아이는 누구일까? 그리고 하리는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준호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반지하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부회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이준호라는 한 남자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도망쳐왔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준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허름한 반지하 계단 앞에서 떨고 있던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뒤편, 아무도 모르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비밀번호를 눌렀죠. 6자리 숫자는 2015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옛 연인 할인을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공방에서 받은 주문 확인서였어요. 거기에는 머리핀의 디자인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푸른 나비, 작의 날개, 가운데 박힌 진주.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주문 수량 1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그 글자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10년 전 그는 28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마친 뒤 회사에 막 들어간 때였죠. 그때 우연히 한자선 행사에서 할인을 만났습니다. 할인은 미술을 전공한 학생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반짝였죠. 준호는 그녀의 그림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웃음을 보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준호는 이탈리아로 출장을 갔습니다. 밀라노의 작은 공방에서 우연히 장인을 만났고 그에게 부탁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머리핀을 만들어 달라고요. 할인을 위한, 오직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할인아, 이거 받아. 2016년 3월 14일 준호는 할인에게 그 머리핀을 건넸습니다. 할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그리고 푸른 나비 머리핀을 보는 순간 눈물을 글썽였죠. 오빠, 이거 정말 나한테 주는 거야? 당연하지. 세상에 단 하나뿐이야. 너만을 위한 거야. 할인은 그날 머리핀을 끼고 준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머리카락 향을 맡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이 사람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서재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2016년 7월 아버지의 집무실로 불려갔던 그날이었습니다. 준호야, 윤아린과는 이제 헤어져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 그게 밥 먹여주냐? 너는 태웅건설의 후계자다. 내 옆자리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앉아야 해. 할인이도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난이 체질인 여자가 무엇을 도와준단 말이냐? 아버지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할인의 집안 조사 자료였어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환경, 대학 등록금도 제때 못 낸 기록, 학자금 대출 내역까지 모두 적혀 있었죠.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집안이 뭐가 되겠냐? 당장 정리해. 준호는 그날 아버지와 크게 다퉜습니다. 하지만 결국 졌어요. 아버지는 준호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바로 할인의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끝까지 고집부리면 그 여자 어머니가 다니는 병원비 지원을 끊어버릴 거다. 그 여자 어머니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받는 거 내가 다 알아. 준호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의 어머니는 준호가 몰래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할인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결국 준호는 선택했습니다. 할인을 떠나는 선택을요. 할인아, 우리 헤어지자. 2016년 8월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오빠, 무슨 말이야? 나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우린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1년 넘게 만났잖아. 1년 넘게 만나봤더니 안 맞더라고. 미안해. 준호는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인이 포기하길 바랐어요. 할인이 먼저 등을 돌려주길 바랐죠. 그래야 준호도 덜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할인은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푸른 나비 머리핀이 들어있던 상자였습니다. 그럼 이거 돌려줄게. 아니, 그건 오빠가 준 건데 오빠 거잖아. 가져가. 하리는 상자를 준호의 손에 쥐어주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준호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할인의 어머니를 위해서, 할인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준호 자신의 비겁함을 위해서 말이에요. 준호는 서재에서 눈을 떴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주문 확인서가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할인은 나에게 머리핀을 돌려줬는데 오늘 그 소녀는 그 머리핀을 하고 있었죠.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건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비슷하게 생긴 머리핀일 뿐이라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머리핀이라는 걸 말이죠. 자개가 빛나던 각도, 진주가 박힌 위치, 나비 날개의 곡선까지 모두 똑같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왜 그 머리핀이 저 아이에게 있는 걸까요? 할인은 분명 돌려줬는데 어떻게 다시 그 머리핀을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준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그럴 리 없다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밤을 꼬박 새운 채 서재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주문 확인서는 구겨져 있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다시 그곳에 가보기로요. 그 반지하 집으로, 할인이 있는 곳으로, 그 진실을 확인하러 가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그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곧 알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오후 3시, 준호는 회사에서 조기 퇴근했습니다. 비서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지만 준호는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만 답했어요. 그리고 혼자 운전대를 잡고 서울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그 골목, 그 반지하 집 앞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어요. 준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낮에 보니 골목은 더 초라해 보였죠.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 녹슨 철문, 쓰레기가 쌓인 계단 옆 공터까지 모든 게 낡고 지쳐 보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죠. 그는 몇 번이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약하고 가늘게 이어지는 기침이었습니다. 준호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살짝 밀자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5평도 안 되는 공간에 낡은 이불과 작은 식탁, 그리고
벽에 기댄 옷가지들이 전부였어요. 창문으로는 희미한 빛만 들어왔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 위에 할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은 10년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올 만큼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죠. 누구세요? 할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어요. 순간 할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준호 씨?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할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으며 간신히 앉은 자세를 유지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여길? 할인아, 너 지금.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서자 할인은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발을 멈췄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릴 뿐이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던 거야? 준호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해줘. 당신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나한테 말해줘.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해야 하죠? 할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내가 원망스러운 거지? 원망이요? 그런 감정조차 사치예요. 저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할인은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할인의 등을 두드려 주려 했어요. 하지만 할인이 몸을 피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할인아, 돌아가세요.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당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할인은 동시에 그쪽을 쳐다봤어요.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소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의 몸이 굳어졌어요. 소은은 문을 밀고 들어오다가 준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작은 눈이 커졌죠. 누구세요? 소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재빨리 말했어요. 그냥 아는 분이야. 소은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아픈데 혼자 두면 안 되잖아. 소은은 준호를 경계하듯 바라보며 할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머리에는 여전히 그 푸른 나비 머리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낮 햇살에 비친 머리핀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어요. 자개가 각도에 따라 반짝였고 가운데 진주가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은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어요. 소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준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야, 그 머리핀 어디서 났어? 소은은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답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소은은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줬어요. 우리 엄마가 가장 아끼는 거래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할인을 쳐다봤어요. 할인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그 머리핀은 기억나세요? 이거 당신이 준 거잖아요. 할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숨을 멈췄어요. 하지만 내가 돌려줬잖아. 그런데 왜? 제가 돌려준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그걸 다시 우리 집 우편함에 넣어뒀잖아요. 준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았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 후 준호는 차마 그 머리핀을 보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할인의 집 우편함에 넣어뒀었죠. 할인이 다시 가져주길 바라며 말이에요. 그래서 가졌어요. 당신이 버린 거니까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가주세요. 제발. 할인아, 나는. 가라고요.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소은이 놀라서 할인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준호는 일어서려다가 소은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소은의 눈동자 색깔, 코의 모양, 입술의 곡선, 모두 준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인아, 이 아이는 나가요. 지금 당장. 할인은 소은을 꼭 안으며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준호를 향해 차갑고 단단한 벽을 쌓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골목길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는 담벼락에 기대선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저 아이가 내 딸일까? 정말 내 아이일까? 하지만 준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10년 동안 준호는 자신의 딸을 버리고 산 셈이 되니까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리고 준호의 눈에서도 빗방울처럼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꽉 잡은 채 그저 앞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인의 야윈 얼굴, 소은의 맑은 눈동자, 그리고 그 푸른 나비 머리핀까지 모든 게 뒤섞여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지금 어디냐? 밖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나왔다며? 무슨 일이냐?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무거운 한숨이 들렸습니다. 너 요즘 이상하다. 결혼 2달 앞두고 정신 좀 차려라. 서 회장님 딸이랑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지. 오늘 저녁에 서 회장님 댁에서 식사 모임 있다. 6시까지 오너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10년 전 기억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2016년 8월 할인과 헤어진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집무실에 불려갔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죠. 드디어 끝냈냐? 네. 잘했다. 그 여자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잔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너는 태웅건설의 후계자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회사가 분명 비웃음거리가 됐을 거다. 제가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사람들은 내 집안을 본다. 내 아내를 본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랑 결혼한 재벌 후계자라는 소문이 퍼지면 투자자들이 우릴 어떻게 보겠냐?
아버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사랑이 중요한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책임이다. 책임이요? 그래. 너는 수천 명의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해.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수만 명이 내 손에 달려 있다. 그런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준호가 태어날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에 서지수를 만나라. 서 회장님 외동딸이다. 너랑 잘 어울릴 거야. 싫습니다. 뭐? 아직 할인이를 제가 정리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내 생각을 정리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내가 만약 내 말을 안 듣는다면 그 여자 어머니 병원비 지원 끊는다. 아버지, 나한테 대들지 마라. 너는 아들이기 전에 회사의 후계자다. 그걸 잊지 마. 준호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병째로 마셨죠? 취해서 쓰러질 때까지 마셨어요. 그러면 할인의 얼굴이 지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떠올랐죠. 할인의 웃는 얼굴, 할인의 따뜻한 손, 할인의 부드러운 목소리. 모든 게 준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다시 할인을 찾아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협박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후 준호는 서지수를 만났습니다. 서지수는 미국에서 MBA를 마친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외모도 아름다웠고 말투도 우아했죠.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씨, 우리 결혼하기로 했다면서요? 서지수가 첫 만남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사랑 같은 거 안 믿어요. 결혼은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도움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준호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둘 다 재벌 집안이고 서로 회사에 도움이 돼요. 완벽한 매치잖아요. 서지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죠. 그렇게 준호와 서지수는 약혼했습니다. 2024년 11월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약혼식이 열렸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언론에서는 세기의 결혼이라고 떠들어댔죠. 하지만 준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식 내내 억지로 웃어야 했어요. 서지수와 손을 잡을 때마다 할인의 손이 떠올랐죠.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월 결혼식까지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준호는 할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닮은 아이까지 봤습니다.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차 창문 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습니다. 서 회장 댁 저녁 모임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죠. 준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돌리기 전에 다시 한번 반지하 집을 바라봤어요. 창문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할인과 소은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녁은 먹었을까요? 할인의 기침은 괜찮아졌을까요? 소은은 춥지 않을까요? 준호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차를 몰아 서 회장 댁으로 향했습니다. 약혼자를 만나러 만들어진 미래를 향해서 말이죠. 서 회장 댁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고 현관에는 대리석 계단이 놓여 있었어요. 준호가 도착했을 때
서지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늦었네요. 서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준호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쁘셨어요? 네, 좀. 요즘 자주 바쁘시던데요? 어디 다니세요? 서지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회사 일로요. 그래요? 그런데 비서한테 들었는데 오늘 오후에 일찍 퇴근하셨다면서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지수는 한 걸음 다가서며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빠,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아니에요. 정말요? 서지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준호의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준호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서 회장과 아버지가 회사 이야기를 나눴지만 준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할인과 소은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마음은 이미 그 좁은 반지하 집에 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10년 동안 잊으려 애썼지만 결국 잊지 못한 그곳으로 말이죠. 그날 밤 11시 준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눈만 뜨고 있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소은이 정말 내 딸일까? 하리는 그동안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척하며 차를 몰았지만 목적지는 달랐어요. 다시 그 반지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쯤 도착했을 때 소은이 막 집에서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려는 모양이었어요. 준호는 차에서 내려 소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은아, 잠깐만. 소은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를 보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왜 또 왔어요? 지금 학교 가는 거지? 태워줄게.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소은은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천천히 차를 몰며 따라갔어요. 위험해. 어린애가 혼자 다니면 안 돼. 저 매일 혼자 다녀요. 익숙해요. 소은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9살짜리 아이가 혼자 등하교를 한다니, 그것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 말이죠. 그래도 오늘만이라도 태워줄게. 학교 어디야?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소초등학교요. 준호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소은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어요. 뒷좌석에 앉아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준호는 백미러로 소은을 바라봤어요. 아침 먹었어? 네. 뭐 먹었는데?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학교까지 가는 동안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소은은 창밖만 바라봤고 준호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죠.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소은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호가 불렀어요. 소은아. 소은은 멈춰섰습니다. 준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거 가지고 가. 점심 사 먹어. 싫어요.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 필요하잖아.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돈 받으면 안 된대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저씨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은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손에 든 돈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준호는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의 중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서류를 보면서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부회장님, 서지수 이사님께서 찾으십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서지수가 회사에 왜 왔을까요? 평소에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데 말이죠.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서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서지수는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빠 바쁘세요? 아니, 괜찮아요. 앉으세요. 서지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오빠 요즘 이상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꾸 딴 생각하시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가셨다면서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정말 맞아요? 서지수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준호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어제 준호가 반지하 집 앞에 서 있던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지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한테 비밀 있으시죠? 어제부터 사람 시켜서 따라가게 했어요. 지수 씨, 누구예요? 저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이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지수는 화면을 밀어 더 많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인이 기침하며 창가에 서 있는 모습, 소은이 학교 가는 모습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랑 아이네요. 혹시 오빠 숨겨둔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저런 곳에 가신 거예요? 서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알던 사람을 왜 지금 만나요? 게다가 결혼 2달 앞두고요.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그냥 뭐요? 그냥 신경 쓰여서 찾아간 거예요? 서지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다가와 따지듯 물었어요. 오빠,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제 첫사랑이었어요. 서지수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헤어졌어요. 다시 만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우연히 봤다고요? 네. 그래서 찾아갔다고요? 네. 서지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오빠, 전 바보 아니에요. 저 여자한테 아직도 미련 있으시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빠 눈빛 보면 알아요. 서지수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에 뒤를 돌아봤어요. 분명 말해두는데 계속 알아볼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군지, 왜 저렇게 사는지 다 알아낼 거예요. 지수 씨,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제 약혼자가 딴 여자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서지수는 차갑게 웃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서지수가 할인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어요. 할인과의 과거, 그리고 소은의 존재까지 말이죠.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할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10년 전에 저장해둔 번호였어요. 아직도 지우지 못한 번호였죠. 준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할인은 받지 않았어요. 이후 5번을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곧 눈이 내릴 것 같았죠. 그리고 준호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머리핀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호는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요. 진실이 무엇이든 그걸 마주하기로 말이죠. 사흘 후 준호는 다시 반지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7시쯤이었어요. 소은이 집에 있을 시간이었죠. 손에는 도시락과 과일이 가득 든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소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소은아. 저번에 학교 데려다 준. 문이 열리기 전에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아, 문 열지 마. 하지만 이미 소은이 문을 열어버렸어요. 준호와 할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화를 낼 힘조차 없어 보였어요. 준호는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도시락이랑 과일 좀 샀어. 좀 먹어.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할인아, 요즘 제대로 먹고는 지내는 거야? 소은이도 마찬가지고. 준호가 말하자 할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소은은 준호가 든 종이 가방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배가 고픈 게 분명했습니다. 소은아, 이거 먹을래? 준호가 도시락을 내밀자 소은은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았어요. 소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소은은 봉투를 받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따뜻한 밥과 반찬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소은의 눈이 반짝였어요. 준호는 할인 곁에 앉았습니다. 할인은 몸을 돌려 준호를 외면했어요. 할인아, 나한테 얘기해줘. 지금 어디가 아픈 거야? 당신과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 있어.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소은이 듣고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소은이, 내 딸 맞지? 할인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할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준호를 돌아봤어요.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소은이는 나랑 너무 닮았어. 눈이랑 코가. 우연이에요. 세상에 닮은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단단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할인, 왜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소은이 친아빠는 누구야?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어요. 준호는 할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드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뭐예요? 동정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도와주려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은이 놀라서 이쪽을 쳐다봤어요. 할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주세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준호를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할인아, 가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은을 쳐다봤어요.
소은은 도시락을 먹다 말고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맛있게 먹어. 네, 아저씨. 준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골목길에 섰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왜 하리는 거짓말을 할까요? 소은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면 왜 하리는 그걸 숨기는 걸까요? 준호가 떠났으니까요? 준호가 배신했으니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준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지수였습니다. 오빠 어디세요? 밖에 있어요. 또 그 여자한테 갔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지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오빠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요?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요? 내일 보면 알아요. 내일 오후 2시 우리 회사 사무실로 와주세요. 서지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서지수가 뭔가를 알아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준호는 서지수의 회사로 갔습니다. 고층 빌딩의 30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서지수는 책상 뒤에 앉아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네요. 서지수는 차갑게 웃으며 서류 뭉치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그 서류를 봤어요. 거기에는 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빠가 만난 그 여자 조사한 거예요. 윤할인. 35살. 현재 폐암 환자예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폐암 말기라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서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진단받았대요. 수술도 못하는 상태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병원 기록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요. 소은이라고 하던데 그 아이 출생신고서도 봤어요. 서지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은의 출생신고서였어요. 거기에는 어머니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죠.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미혼모래요. 그 여자가 혼자 낳아서 키운 거예요. 준호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소은의 생년월일은 2017년 3월 12일이었어요. 준호와 할인이 헤어진 게 2016년 8월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맞지 않았어요. 만약 소은이 준호의 딸이라면 할인은 임신한 상태에서 헤어진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아이를 낳았을까요? 오빠, 이제 그만해요. 서지수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 여자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병도 심하고 아이도 있고요. 오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지수 씨, 오빠는 저랑 결혼해야 해요. 2달 후면 결혼식이에요. 이제 제발 그 여자 생각 좀 지우세요. 서지수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인이 폐암이라니 그렇다면 소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지수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준호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반지하 집 앞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할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다시는 오지 말라는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말이죠.
대신 준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소은이가 학교 가는 모습, 할인이 창가에 서서 기침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가슴이 아팠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준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소은이 아빠세요? 네. 누구세요? 저는 학교 보건 선생님이에요. 소은이가 지금 쓰러졌어요.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열이 심하고 기운이 없어요.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전화가 안 받치네요. 제가 지금 갈게요. 준호는 회의를 중단하고 곧장 학교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소은이가 아프다니, 열이 난다니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학교 보건실에 도착했을 때 소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준호는 소은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소은아, 괜찮아? 소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 엄마한테 말하지 마요. 왜? 엄마가 걱정할까 봐요. 엄마도 아픈데. 소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9살짜리 아이가 아픈 엄마를 걱정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소은아, 너도 사람이야.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괜찮아요. 저는 원래 잘 아파요. 소은은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없어 웃음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준호는 소은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병원 가자. 제대로 검사받아야 해.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낼게. 아저씨 돈인데 왜 써요? 소은이 작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은을 꼭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면역력 저하라고 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약해진 거라고 했습니다. 링거를 맞아야 한다고 했죠. 소은은 링거를 맞으면서도 계속 엄마 걱정을 했습니다. 준호는 소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소은아, 아저씨가 약속할게. 너랑 내 엄마 아프지 않게 해줄게. 정말요?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소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링거를 맞으며 잠든 소은의 얼굴을 보며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요. 링거가 다 떨어질 때쯤 보건실 선생님이 할인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할인이 병원으로 오고 있다고 했어요. 준호는 소은 곁을 지켰습니다. 30분쯤 지나 할인이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소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은아, 괜찮아? 엄마, 나 괜찮아. 할인은 소은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인이 딸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준호의 말에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인은 소은의 귀를 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할인아, 이제 그만해. 소은이가 내 딸이라는 거 나도 알아. 증거 있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증거가 필요해? 소은이 생일이과 우리 헤어진 날을 계산하면 당연히 내 아이일 수밖에 없으니까.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임신한 거 알면서도 나랑 헤어진 거지? 왜 그랬어? 말해서 뭐해요? 당신은 이미 날 버렸잖아요. 할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재벌이고 나는 너무 가난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릴 갈라놓았고 당신은 순순히 따랐잖아요. 그런 당신한테 임신했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분명 달라졌을 거야.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은 결국 아버지 말을 따랐을 거예요. 아이를 지우라고 했을 거고 나한테 돈을 줬겠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했을 거예요. 하리나.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나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당신이 뭐라 하든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하리는 소은을 꼭 안았습니다. 소은은 잠든 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준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요? 이미 늦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수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가 떠 있었죠. 역시 여기들 있었네요. 서지수의 목소리에 할인과 준호는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서지수는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당신이 윤할인이에요? 오빠 첫사랑? 지수씨, 왜 여기? 오빠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갔냐고요? 그랬더니 병원 간 걸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지수는 할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할인을 찍었어요. 지수씨, 뭐 하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예요. 증거 남겨야죠. 무슨 증거요? 오빠가 결혼 앞두고 딴 여자랑 있는 거요. 이거 기사 나가면 재미있겠네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지수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태웅건설 부회장, 혼외자 의혹, 약혼 파기 위기. 이런 제목이면 되겠네요. 지수씨, 그러지 마요. 왜요? 오빠가 날 배신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해요? 서지수는 할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이 사진 나가면 당신이랑 아이 인생도 끝나요. 사람들이 가만 안 둘 거예요.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소은이만큼은. 소은이? 아, 저 아이 이름이에요? 귀엽네요. 근데 불쌍하게 됐네요. 엄마를 잘못 만나서요. 서지수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준호는 뒤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서지수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리는 소은을 안은 채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나, 가요. 제발 부탁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의 말이 맞았어요. 준호가 나타나면서 조용히 살던 할인과 소은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준호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말이에요. 기자회견은 사흘 후에 열렸습니다. 준호는 작은 회의실을 빌렸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죠. 준호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준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윤아린 씨는 제 첫사랑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은이는 제 친딸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 저는 가족의 압박으로 하린 씨와 헤어졌습니다.
그때 하린 씨는 임신 중이었지만 저는 몰랐어요. 하린 씨가 혼자 제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제 딸과 딸의 엄마를 지키고 싶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왜 그만두셨습니까? 제게 더 중요한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회사, 돈, 명예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준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딸 소은이는 아직 어립니다. 부디 아이에게는 상처 주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준호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할인의 중요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걸음을 멈췄어요. 아버지는 차갑게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여자 곁에 계속 있을 생각이냐? 네. 이제 할인이와 소은이가 제 전부입니다. 그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밀었어요. 태웅건설 모든 직책과 상속권 포기서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전 제 길을 갈 겁니다. 돈도, 이름도, 권력도 다 버려도 괜찮아요. 그 대신 제 가족을 지킬 겁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복도 바닥에 흩어졌어요. 후회하게 될 거다. 아니요, 아버지. 진짜 후회는 10년 전 그날에 이미 다 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지나쳐 병실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의 앞에는 오직 한 길만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할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막 나가는 참이었어요. 준호는 할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결과는 어떤가요? 할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되고 있어서 암세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요? 준호는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할인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찾은 서로를 이제는 놓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소은이 깨어났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소은을 안아 올렸습니다. 기쁜 일이야. 엄마가 좋아지고 있어. 정말요? 소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소은은 환호성을 지르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인은 딸을 꼭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할인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은은 엄마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준호는 소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소은아, 엄마가 나아지고 있어. 우리 이제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자. 그리고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은 눈을 뜨고 준호를 봤어요. 준호 씨, 정말 괜찮아요? 모든 걸 버리고.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준호는 할인의 머리맡에 놓인 푸른 나비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던 그 머리핀이었어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추억이 아닌 약속의 증표야.
내가 당신과 소은이를 평생 지키겠다는 준호의 눈빛에는 확고한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돌아와줘서요. 나야말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마워.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세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의 징조처럼 말이죠. 이틀 후 하리는 퇴원했습니다. 준호가 준비한 새 집으로 함께 돌아왔어요. 소은은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거야. 하리는 소은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말이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장을 봐서 만든 저녁이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소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에는 더 잘 만들게. 아니에요. 지금도 최고예요. 하린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행복해요.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나도.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평범하면서 행복하게.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푸른 나비 머리핀이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어요. 그것은 이제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7월 여름이 한창이었어요. 하린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꾸준한 치료 덕분에 암세포는 거의 사라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이제는 혼자 힘으로 산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린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미술학원 연 것이었어요. 이름은 소음미술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였죠. 학원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하린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첫 수강생이 등록했습니다. 7살짜리 여자아이와 엄마가 함께 왔어요. 하린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학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선생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아이 엄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린은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치고 크레파스를 꺼내줬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그려볼까? 아이는 신이 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도 이렇게 행복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한편 준호는 새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 이름은 소은건축이었어요. 딸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하린이 미술교실에 딸 이름을 붙인 것처럼 말이죠. 소은건축은 작은 회사였습니다. 직원은 준호를 포함해 5명 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는 일은 의미 있었습니다. 거대한 빌딩을 짓는 대신 서민들을 위한 작고 따뜻한 집을 설계했어요. 사무실 벽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쓴 글귀였어요. 소은건축, 사람을 위한 공간. 준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꼭 정시에 퇴근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준호는 꽃다발을 들고 하린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하린이 수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 무슨 일이에요? 하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호는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축하하려고 왔지. 첫 수강생 받았다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소은이한테 들었어. 그 녀석 엄청 자랑하더라고. 하리는 꽃다발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일어난 거지. 나는 다만 우리 가족 곁을 지키기로 약속했을 뿐. 준호가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은 준호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소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은은 새 학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소은아,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미술부에 들어갔어요. 소은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준호와 하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우리 딸, 엄마 닮아서 그림 잘 그리나 보네. 아빠도 설계 잘하잖아요. 저는 두 분 다 닮았어요. 소은의 밝은 목소리에 교실이 환해졌습니다. 준호는 소은을 안아 올렸어요. 소은아,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좋아요. 세 사람은 한가운데 섰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삼각대에 올려놓고 타이머를 맞췄어요. 하리는 소은의 머리를 정리해줬습니다. 소은의 머리에는 여전히 그 푸른 나비 머리핀이 빛나고 있었어요. 자, 다들 준비됐죠? 셋, 둘, 하나.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세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준호는 소은을 안고 있었고 하리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은의 머리핀에는 창밖에서 들어오는 석양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사진을 확인한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머리핀은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증거야.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도 자신의 머리핀을 만지작거렸어요. 이 머리핀 정말 예쁘죠?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요리한 김치찌개였어요. 맛은 아직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지난번보다 요리 실력 늘었어요. 소은이 칭찬했습니다. 준호는 뿌듯해하며 웃었어요.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줄게. 지금도 충분히 맛있어요. 하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나도 너무너무 행복해. 저녁을 먹고 난 후 소은은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빠와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림 아래에 소은은 어린 글씨로 썼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하늘을 봐요. 준호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린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소은이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슬퍼요? 아니야, 기뻐서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줘서.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소은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소은이 잠든 후 준호와 하리는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하린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하린을 안았어요. 맞아. 다시 만나고 사랑할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했잖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푸른 나비 머리핀이 놓여 있었어요.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핀은 이제 더 이상 헤어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재회의 증표였고 사랑의 약속이었으며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증거였어요. 6개월 후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술 교실에는 이제 1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었어요. 준호의 회사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소은은 학교에서 미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린 그림은 가족 그림이었어요. 상장을 받고 돌아온 소은에게 준호가 물었습니다. 소은아, 내 꿈이 뭐야? 저요? 화가요. 엄마처럼 예쁜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소은이 대답했습니다. 하리는 딸을 꼭 안았어요.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새해를 맞아 불꽃놀이가 있었거든요. 추운 날씨였지만 세 사람은 행복했어요. 불꽃이 하늘에 터지는 순간 준호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멈출 수 있지만 진심은 끝나지 않아. 그리고 그 진심은 이렇게 우릴 가족으로 이어졌어.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불꽃이 화려하게 터지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푸른 나비 머리핀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쪽을 따뜻하게 채웠다면 앞으로도 삶의 작은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늘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라일락 이야기였습니다.